컴퓨터의 왈왈왈 57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경향신문 국제부의 구정원 기자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 예고해드린 대로 중국의 우주 개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선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국의 우주 개발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혹시 뭐 우주기지나 이런 데 가본 적 있으세요? 아, 예.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제가 그때 북경 특파원 시절이던 그 2006년 6월인데요. 예. 그때 베이징 우주 항공 관제센터라고 거기를 직접 가가지고 왜 그 양리웨이라고 예, 한동안 난리였죠. 네, 유명하신 그분도 만났습니다. 거기는 이제 네. 유인 우주선 선조 5호를 타고 예. 우주 비행에 성공한 분인데 그 당시는 대교였습니다. 이분이 원래 2003년에 탔을 때는 처음 탔을 때는 중교 우리로 따지자면 중령이었는데 이때 대교 대령으로 됐다. 지금은 소장입니다. 장군이 됐어요. 그걸 대교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대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의 대령하고 그리고 준장 사이입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중국의 그 해방군의 사단장이 보통 대교가 맞거든요. 아하. 우리나라 사단장 같은 경우는 보통 소장이 맞는데 이 사람들은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직접 만났는데 그때 이제 양리웨이가 말하기를 중국의 우주 항공 기술이라는 게 세계 세 번째다. 그죠? 세계 세 번째고 그래서 우주선 발사나 착륙 기술 보면은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는다. 세계 최고 수준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양리웨이를 만난 김에 이제 그 유인 우주선 탐사를 잠깐 얘기해 보면은 중국에서는 1992년 9월 21일 예? 그래서 921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유인 우주선 또그 사업이 날짜 붙여서. 날짜 붙여가지고 왜냐하면 날짜 붙이는 게 제일 무난한 게 뭐라고 말을 안 해도 되니까 예? 그저 921 프로젝트였는데 그때 이제 1992년 9월 21일 날 이제 우리가 유인 우주선을 갖다 쏘겠다 이렇게 일단 결정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선조 프로젝트가 나온 거죠. 선조 시리즈가 쭉 나오는데 선조 1호가 언제 나왔냐 하면은 이거는 이제 처음에는 무인 우주선입니다. 예? 이게 1999년 11월에 이제 처음 발사를 했고요. 그래서 순번대로 하다가 이제 2003년 10월 15일에 성공적으로 이제 중국 최초의 유인 우주선 선조 5호죠. 이때 양리웨이 중교가 그걸 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쭉 보면은 선조 9호가 또 이제 나오는데 이게 이제 2012년 6월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9년 만이죠. 이 선조 9호는 바로 도킹에 성공했다는 건데요. 예. 그리고 참 이 도킹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지상 343km 상공에서 예. 초속 7m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면서 두 개 우주선이 이렇게 딱 마주치는데 이게 도킹하고 랑데부하고가 아주 그 고난도의 양대 기술인데 그러면 뭐가 다르냐? 일단 그 랑데부는 서로 우주선이 다른 궤도에서 도울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한 궤도로 딱 맞출 때 그걸 갖다 바로 랑데부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이가 있군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랑데부를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도킹 서로 합치하는 거. 합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참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그 기사로 봐도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죠? 어떻게 예. 가능한지. 이게 마치 그러니까 한강 모래사장에서 저기 바늘 하나 찾는 거하고 똑같다는 건데요. 예. 이게 안 돼버리면 그냥 그대로 계속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거더라고요. 예. 이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지금 실험용 우주 정거장 이 천궁 1호라는 거하고 이제 일단 도킹을 했는데요. 예. 이게 우주 정거장이 왜 필요하냐 하면은 우주선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제대로 된 그 실험을 못 한다고 그래요. 그 안에.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우주 정거장을 하고 이제 그걸 갖다 도킹을 해야 우주 정거장 안에서 제대로 된 실험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 다음 해, 그 이듬해 2013년 6월 11일을 보면은 유인 우주선 선조 10호가 또 갑니다. 그래서 거기는 또 한 번 천궁 1호하고 도킹을 해서 해가지고 그때는 15일 동안 그 머물게 됩니다. 역대 최장 기간 이제 15일 동안 우주 공간에 체류하는 뭐 그런 일련의 프로세스가 아주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유인 우주 탐사 결정된 게 1992년. 참 이게 참 장기간에 걸친 프로젝트고 정말 돈도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아까 그 양리웨이 얘기하셨잖아요. 이 중국의 우주인도 뭐 독자적으로 훈련을 시킨다면서요. 보통은 뭐 우리 이소연 씨도 그랬지만 그 러시아 가서 우주선에 타든가 훈련을 받는데 예. 중국은 독자적으로 훈련시켰다. 그러니까 중국의 우주 개발은 보면은 큰 슬로건은 바로 자력갱생이다. 우리 스스로 하여튼 해보겠다 이런 건데요. 네. 이 선조 5호를 이용한 양리웨이 우주여행 그러니까 독자 기술로 유인 우주 비행에 성공하기까지 중국에는 우주 비행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961년에 소련의 가가린이 이제 우주 비행하고 난 다음에 예. 미국하고 구소련 말고는 뭐 우주 비행할 아무 기회가 없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구소련 붕괴 이전에는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적국의 우주선에 탑승할 뭐 그런 뭐 의사도 없었을 거고 미국도 뭐 중국에 그렇게 그럴 리가 없을 예. 거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건 안 됐는데 이제 1994년에 구소련이 붕괴하고 난 다음에 러시아가 되고 난 다음에는 중러 우주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아하, 그래서 예. 중국이 원했으면 그러니까 우주 비행사를 갖다가 소유주에 충분히 소유주에 탈수 태워가지고 있었다. 할 수 예.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상 안 보낸 거죠. 왜 그러냐? 아, 결과적으로는 그 러시아에서 우주 비행 기술이라든가 뭐 이런 걸 갖다가 사실 도입은 하지만 비행사 훈련법을 도입을 하면서도 스스로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우리 스스로 중국인 우주 비행사를 갖다 양성하겠다. 이런 걸 갖다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天宫 1호 이런 건 저도 사진으로만 사진이 아니라 이제 개념도 이런 걸로 봤는데 그 미국 나사나 그 유럽 에사에서 하는 거는 개념도가 굉장히 이렇게 아주 멋있게 나와서 조금 감을 잡을 수가 있는데 중국 언론들에 나온 그天宫 1호의 그래픽은 좀 소량하게 그래서 좀 아마 실제로도 그렇지 않은가 싶은데요. 저도 망고. 미르라든가 예. 러시아 그 우주정거장 미르나 그 예. 지금 그 다국적으로 만들어진 그 ISS 이 국제우주정거장 같은 데는 사람이 상시 체류를 하는데 그天宫 1호는 그 상시 체류는 아닌 거죠. 이렇게 간간히 가갖고 며칠 머물다 오는 거죠. 지금 그래서天宫 1호는 예. 사실은 그 2013년 선조호건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로는 이제 사용을 안 합니다. 아, 그래서 다시 이제 내년에 천궁 2호를 갖다 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대로 된. 그러니까 아마 그 첫 번째는 아마 조금 신통찮았던 것 같아요. 훨씬 더 성능이 좋아진 천궁 2호를 갖다 쏠 예, 겁니다. 그래서 새로 쏜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기사도 막 쓰고 그랬었는데, 네. 근데 그 중국 우주 개발에 쓴 이 로켓이 창정이라고 하던가요? 그 로켓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던데. 예, 그렇습니다. 그 장정 로켓 그죠? 우리말로 하면 장정이고 예. 그 중국말로 하면 창정인데 이게 뭐냐면은 사실 인공위성이라는 게 쏘아 올리려면은 뭔가 발사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로켓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독자적인 우주 능력을 확보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이제 일단 필요한데 예. 일단은 독자적인 우주 발사정이 있어야 되고요. 발사장, 그다음에 인공위성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제작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인공위성 제작 능력. 세 번째는 인공위성을 갖다 발사할 수 있는 로켓 능력인데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건 세 번째 로켓 얘기인데 그 로켓 연구 개발 중국의 역사는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오래됐죠? 이것도 1956년부터 그 현대적인 의미의 로켓 연구 개발에 착수했고요. 예. 그다음에 현대적인 의미라면 고대에도 뭐 발사한. 그렇습니다. 이게 로켓이 뭐냐면은 로켓을 갖다 중국말로 화전이라고 합니다. 불화살. 호전이라고 그래요. 호전이 뭐냐? 그 화전이 서기 11세기에 아이고 정말 또 11세기에 그때 아마 11세기 같으면 송나라 때 같은데요. 송나라 때 아니 원나라 때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죠. 하여튼 11세기 때 있었던 화전을 갖다가 지금 현대적인 의미의 로켓으로 업그레이드했다.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나긴 역사를 갖고 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1956년부터 현대적인 의미의 로켓 개발을 시작했고요. 예. 그 다음에 64년에 보면은 이게 중국이 자체 설계한 중거리 로켓이 이제 시험 발사에 성공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1970년 예. 4월달에 1970년에 창정 1호 로켓을 만듭니다. 이 바로 창정 1호 로켓이 이제 중국의 1호 인공위성인 일조 동방홍 1호 위성을 갖다가 인공위성을 태우고 우주로 향하는 거죠. 그게 바로 중국 우주 개발 기술의 중요한 첫걸음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창정 로켓은 계속해서 진화를 해왔을 거 아니에요. 했죠. 계속 해가지고 지금 뭐냐면은 창정 3호까지 이제 시리즈가 쫙 나와 있는데요. 예. 창정 1호부터 해서 이제 2호 A, B, C, D, E 뭐 이렇게 F 쭉 나가고 3호 해가지고 이제 쭉 나오고 지금 5호도 나오고 지금 이러는 판인데요. 이 뭐냐 하면은 그 2015년 11월 21일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예. 창정 3호 B 운반 로켓이 이제 라오스 1호 통신 방송 위성을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를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창정 로켓으로는 218번째 발사입니다. 와, 굉장히 많이 오래죠. 예. 그죠? 지금 그 우주를 떠도는 우주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태까지는 다 물론 미국과 소련이 내놨던 것들인데 최근에 그 중국이 내놓은 우주 쓰레기가 또 엄청나게 늘고 있다라고 하는데 218번 발사를 했다. 예, 지금, 그리고 예. 그 중에서 사실 또 발사 성공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95%입니다.
이게 로켓 발사 예. 성공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의외로 예를 들어서 3번 쐈다가 한 번 실패하면은 사실 66%밖에 안 됩니다. 성공률이. 아. 예, 그래서 이제 95%는 굉장히 높은 거고요. 이게 1996년 10월부터 2009년 4월까지 보면은 75차례 연속 발사 성공입니다. 중국은 뭐래도 참 많이 하고 크게 하고. 그렇죠. 그리고 네. 또 상업용 위성을 발사해 가지고 이게 1990년부터 이제 시작했는데 이것도 50개의 상업용 위성을 갖다 발사해서 성공했다는 거고요. 물론 실패도 했습니다. 예. 92년하고 95년 이럴 때는 크게 나가지고 3번 연달아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예. 그때는 50여 명이 사상당하는 사고도 있어가지고 그때 중국의 그 로켓 발사 수준에 대해서 굉장히 서방에서 결국 싸구려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해가지고 문제가 많은데 그 3번의 실수 말고는 이제 거의 다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냉전 시절에는 뭐 그 아무래도 미소 양측 경쟁 때문에 이렇게 좀 우주 개발에 열심히였고 뭐 나중에 스타워즈 구상 이런 좀 허망한 구상도 나오긴 했지만 지금 중국이 이렇게 우주 개발에 열심인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예,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일단 우주 개발이라는 것은 일종의 첨단 기술의 상징이다. 예. 그래서 유인 우주선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쏜다는 거 이거 자체는 아주 대단한 국위 선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가적인 자존심이 걸린 문제. 그렇죠. 그리고 예. 중국 공산당 지도부로서는 일종의 선전 효과. 야, 우리가 이렇게 힘이 세졌다. 이걸 예. 갖다 나타낼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주는 주인이 없잖아요. 예. 그 주인 없는 데를 가도 우리가 먼저 선점하자. 이게 우리가 산업혁명 할 때는 우리가 잠자고 있었고 정보혁명 할 때도 하고 그때 뭐 놀고 있었고 이제 우주야말로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할 수 있다. 미지의 세계인 우주 쟁탈전에는 우리가 이제는 앞장서야겠다. 앞장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군사적인 목적도 역시 많이 군사적인 작용하겠죠? 목적도 역시 이제 만만찮죠. 그래서 이 미사일하고 로켓 개발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예. 그죠? 사실 지금 그 북한에서 사실 과학위성 뭐 운운하는 것도 그것도 사실은 뭐 그런 건데요. 그래서 이 보면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중국으로서는 우주 개발을 양보할 수 없는 게 산업 개발에 직접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 기술이라는 것은 바로 첨단 기술의 집약체고 그 관련 기술을 선도한다. 이런 게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이를테면 고체 연료 로켓의 점화 기술을 응용한 것이 바로 자동차 에어백입니다. 아,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예, 저도 이거 처음 알았는데요. 그다음에 인공위성을 싣는 로켓 맨 윗부분에 소재가 보면은 높은 열을 견뎌야 되잖아요. 예. 그게 바로 첨단 단열재인데 아하. 이게 뭐냐면 예. 일반 주택용 단열재로 쓰이면서 아주 에너지 효율을 갖다 높이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우주에서 사용하는 그러니까 다관절 로봇 기술이 있는데 예. 이것은 바로 지금 뭐 치과 의사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그런 치료기구가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주 기술의 기술 파급 효과 이것도 상당하기 때문에 중국이 우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건절 로봇 기술 말씀하셨는데 그 국제 우주 정거장에 붙어 있는 그 장착된 로봇 팔이 굉장히 긴데 그것이 캐나다산에서 제작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여러 모듈들을 나라들이 나눠 갖고 이제 개발을 했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 뭐 실험 모듈 하나 덧붙였다. 그럼 각자 그 나라 언론들이 대서특필하는데 캐나다에서도 그 팔이 2개째 붙었는데 뭐 캐나담 그래가지고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는 또 이런 중요한. 중국 우주 개발 인력은 어느 정도 되나요? 예, 지금 그 정확하게는 안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2007년 통계라서 너무 좀 오래된 것 같기는 한데요. 이게 보니까 40만 명 정도다. 아유, 우주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는 그렇죠. 기술자가요? 그래서 이게 국방 분야에 이제 일단 종사하는 과학자가 일단 40만 명인데 그런데 이제 국가 항천국이라고 해가지고 예. 미국의 나사 같은 조직이 있습니다. 예. 이제 중국에서는 항천이라는 게 바로 이제 우주 항공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항천 그러니까 하늘을 갖다가 항해한다. 이러면 참 예. 그럴듯하잖아요. 그죠? 예. 우주 항공국이 있는데 거기에 소속된 과학자 기술자는 보면 10만 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10만에서 한 40만 명 사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중국 과학원하고 중국 공정원이라고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뭐 학술원, 회원 같은 이런 건데 예. 우리나라 학술원, 회원은 뭐 누군지 잘 모르지만 중국은 일단 공정원 원사다 하면은 뭐 엄청난 명예직인데 지난번에 그 뭐야 그
노벨상 받은 분 얘기할 때 투요요. 예. 투요요. 예. 그분이 이제 바로 공정 그 원사 아까 원사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원사가, 예. 그런데 이제 과거가 중국 공정원 원사 200명 이 이제 국방 분야 연구를 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원사 5명 가운데 1명꼴로 군사 분야 이제 전문가라는 군사 거고요. 분야가 세기는 세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인민해방군이 우주 개발에 관한 한 이제 이 통괄 지휘를 하고 있는데 인민해방군 보면 연구소가 300개고요. 아, 인민해방군 산하에 있는 연구소가 그렇게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대학도 10개가 넘습니다. 와. 그래서 이제 국방과학 이제 과학자들은 뭐 차세대 운반 로켓이라든가요, 아니면 대형 여객기 개발, 그다음 고성능 지상 관측 시스템 이런 데서 결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 그 중국이 아까 그 군사적인 측면 얘기를 해주셨는데 결국 로켓을 개발하는 게 일종의 신스타워즈 같은 그 우주 전쟁에 대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로켓이나 미사일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예. 이것은 이제 우주전에 대비한 사전 포석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음. 지금 이 성과 자체가 풍성하지 않습니까? 중국이. 그러다 예. 보니까 세계 제1의 우주 강국이 미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요. 지금 중국이 발사한 로켓 숫자라면 보면 미국을 갖다 넘었었거든요. 2011년 기준으로 보면은 중국이 19개를 갖다 쏘았고요. 예. 그다음에 러시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18개를 쐈습니다. 아, 연간 발사 숫자로는 이미 미국을 넘었었다. 이미 넘었었다 이거죠. 예. 그다음에 또 미국이 신경 쓰는 거는 뭐냐면은 뭐 이것도 뭐 그때 언론에 크게 보도됐습니다만은 2007년 1월에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 가지고 우주 공간에 있는 낡은 기상위성을 갖다가 이렇게 격추시켰는데 이때 난리 났었죠. 난리- 이게 바로 지금 오늘날 스타워즈라는 거죠, 오늘날 그게? 그리고 돌고 있는 우주 쓰레기의 상당 부분을 네. 중국이 이때 다 인공위성 다 깨부셔가지고 만들었다 그런 기사도 봤었는데. 예, 그래서 그때 요격 미사일이라는 게 굉장히 충격을 줬죠. 그렇죠. 미국에도. 그래서 중국은 사실 위성 격추 훈련이라고 했지만 예. 미국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우리 위성을 쏠 수 있는 것 아니냐 해서 그때 뭐 상당히 발끈했죠. 아까 그 중국 최초의 인공위성 동방홍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1970년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최초 인공위성이 동방홍인데 이게 이제 장정 그러니까 창정 1호 로켓에 실어서 올린 거고요. 그래서 요때가 뭐냐면은 세계에서 5번째입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원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스푸트니크 1957년에 구소련이 제일 먼저 쏘았고 예. 미국 그다음에 세 번째가 프랑스, 네. 네 번째가 일본, 그다음에 중국입니다. 그 사실은 중국에서 이게 1970년 4월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 일본에서 쏘는 걸 의식해가지고 빨리 쏘려고 했는데 그 실패로 돌아갔어요. 아하. 그래서 지금 예. 그 일본한테 뺏긴 걸 갖다 지금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좀 빨리 쐈어야 되는데 하는데 아무튼 이제 그때 중국은 이 1970년이라는 게 지금 보면은 문화 대혁명 기간에 굉장히 어수선했는데 우주 기술 개발은 뭐 철저하게 많은 신경을 썼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위성 발사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동방홍이라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마오쩌둥을 찬양하는. 아,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뚱팡홍이라는 게 그러니까 저기 동쪽은 북다 이런 뜻인데 결국은 이제 그 마오쩌둥을 찬양하는 이런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갖다 지구로 보내가지고 상당히 그때 그 충격을 줬고요. 그 위성에서 지구로 노래를 전송한 거예요? 전송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어떤 선전 효과를 갖다 노린 거죠. 중국이 그 회복당 만든 거는 그보다 더 전이죠? 그렇죠. 중국은 사실은 그 1964년에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했고요. 예. 그다음 67년에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그 이때 보면은 원자폭탄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은 그 자력갱생에 대해서 스스로 개발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보면은 1950년대 후반 56년 57년 해가지고 소련에서 많은 과학자들이 왔습니다. 그 과학자들이 와서 예. 그래서 중국에서 그걸 갖다가 요구를 하죠. 저기 원자폭탄 만드는 법 좀 가르쳐 달라 했더니만 우리가 왜 가르쳐 줘야 되냐.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한테 수업만 간단하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그 중국의 그 나름대로 그 제일 잘 나가는 그 학자들 예. 한 몇 명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소련의 핵물리학자들이 강연을 합니다. 강연하는데 그 대신에 전혀 아무 기록도 못하고 수업만 듣는다는 조건으로. 그런데 그 중국의 천재들이 기록도 못하고 그럼 외워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예. 그래서 천재들이 수업을 듣고 나와서 서로 복기를 하면서 노트를 만들어서 그게 바로 오늘날의 중국의 그러니까 1964년에 원자폭탄
성공의 밑바탕이 됐다는 거예요. 물론 또 어떤 경우는 그때 후르시초프가 등장해가지고 예. 그때 중국하고 소련하고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모든 소련의 과학자들을 갖다가 철수시켰는데 음. 그 철수시킨 그 짐을 또 다 뒤져가지고 그 문서를 파괴했는데 예. 그 파괴 문서를 갖다 다 붙여가지고 그걸 또 이제 활용했다. 뭐 그런 얘기도 비화처럼 들리고 있는데 아무튼 64년에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했고 67년 수소폭탄에 성공했고 그 다음에 70년에 인공위성을 쐈고 그래서 군사 대국으로서 요구를 다 갖춘 거죠. 그러면은 사실 지금 말씀해주신 비화가 정말 재밌는데 이 중국의 천재들이 다 외워서 근데 그렇게 핵폭탄, 수소폭탄, 그다음에 뭐 로켓 이런 걸 만드는 기술이 그 다음에 중국 우주과학에는 굉장히 크게 보탬이 됐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다들 사실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래서 이제 흔히 나오는 얘기가 양탄일성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양탄일성이요? 그러니까 탄이 두 개고 성이 핵폭탄, 하나라는 수소폭탄. 뜻이죠. 그러니까 원자폭탄, 수소폭탄, 인공위성. 아하. 그죠? 참 말을 멋지게 양탄일성은 무슨 무협지 같은. 그렇죠. 양탄일성인데 예. 근데 그 처음에는 원자폭탄, 수소폭탄, 양탄에다가 인공위성이 했어가지고 양탄일성이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원폭하고 수폭을 합쳐가지고 핵폭탄이라고 해가지고 1탄이 되고 예. 또 하나는 뭐냐면 미사일을 의미하는 유도탄. 예전에 우리도 유도탄이란 말 썼었는데. 그렇죠. 유도탄. 유도탄인데 사실은 그 중국에서는 유도탄이라기보다는 따오딴이라고 해가지고 예. 유도할 때 그 도만 쓰고요. 아. 도탄이라 그러면 도탄.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 핵폭탄, 그다음에 그 뭡니까 도탄, 예. 그리고 인공위성 아. 이렇게 해서 이제 양탄일성이 된 거죠. 그래서 덩시아핑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60년대 이후에 중국이 원자폭탄, 수소폭탄이 없었더라면은 그리고 인공위성을 발사하지 못했더라면 누가 중국을 갖다가 큰 나라라고 불렀겠는가? 오늘날과 다들 또 이제 핵무기 개발 경쟁으로 내몰리는. 오늘날과 같은 예. 국제적인 지위를 누리지 못했을 거다. 이런 것은 우리 민족의 능력을 보여준 것이다.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가 잘 나가고 있는 걸 보여주는 지표다. 이렇게 덩시아핑은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겠군요. 네. 근데 이 중국 우주 개발의 그 뭐 저명한 과학자 천쇠선 또 이 사람을 빼놓을 수 없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인가요? 그렇습니다. 이분은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일단 전학삼인데요. 예. 그 중국의 우주 개발의 뭐 산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분이 동방홍 1호 위성 발사의 최고 책임자였고요. 여기는 뭐 여러 가지 칭호가 붙습니다. 중국 우주 개발의 아버지, 중국 미사일의 아버지, 중국 로켓의 아버지, 뭐 아버지는 이름은 다 붙이는데. 얼마 전에 그 인도에서도 그 압둘 칼람이라고 미사일의 아버지 뭐 이제 타겟했다 그래서 막 중국에도 미사일의 아버지가 계시군요. 예. 근데 이분은 이제 중국의 그 이공계 명문이 있습니다. 상하이 교통대학이라고. 예. 그 여기는 장제민 주석의 모교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분은 중국 국비 유학생으로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MIT에서 석사를 마치고 칼텍에서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칼텍이 이때 막 미사일 같은 거 미사일이 아니고 그때 로켓 같은 거 연구를 할 때입니다. 그때 제트 추진 연구소를 만들어 가지고 예. 그래서 헝가리 출신의 유명한 과학자인 폴 카르만 교수한테 배웠는데요. 여기서 첸 박사는 미사일 설계 제조를 갖다 관여하게 되고요. 또 2차 세계대전 중에는 미국 정부의 국방과학기술 자문위의 로켓 부문장을 갖다 맡아가지고요. 그래서 2차 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독일이 패망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직접 독일에 가가지고 그 당시 B2 로켓을 갖다가 수거해 오는데 이분이 진두지휘를 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굉장히 옛날 분이시군요. 2차 대전 때라고 하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런데 문제가 미국에서 메카시 선풍이 불면서 이분이 중국 사람이고 1950년 6월이니까 그때 이제 1년 전에 벌써 이 중국 대륙은 벌써 적화가 된 상태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그 공산주의자다라는 이런 누명을 갖다 썼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FBI에서 조사를 나왔고 또 일시 구금까지 당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 사실은 굳이 중국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는지 조금 약간 지금은 그게 불분명한데 예. 그대로 미국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 그런데 FBI에서 조사를 하고 공산당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은 사실 자기는 공산당도 아닌데 억울한데 자기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굉장히 낙담한 상태에서 미국 정부의 그러니까 기밀 문서를 다루는 허가증까지 뺏어가 버리고
본인 예. 입장에서는 완전히 자기의 그 한평생의 업적 자체가 완전 무시당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귀국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귀국도 막는 거예요, 미국 정부가. 왜? 그 당시 미국 해군 참모차장에게는 이 사람이 바로 5개 사단의 능력에 필적하는 능력의 소유자다. 저 사람 중국 가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당신은 안 돼 해가지고 이걸 갖다 사실 가택 연금을 시키는 겁니다. 결국은 귀국하는데 성공을 했나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하면은 이분이 이제 가택 연금인 된 상태에서 중국 신문을 보니까 자기 아버지의 가까운 친구가 그 당시 전인대 부위원장, 우리로 말하면 현재 국회 부의장으로 있는 걸 갖다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네. 주소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베이징 해가지고 국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예. 부위원장 아무개 앞 해가지고 그걸 갖다 몰래 편지를 몰래 빼돌려 가지고 우체통에 넣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갖다 전인대 부위원장이 받아보고는 그걸 갖다 바로 주얼레 총리한테 쪼올라이 총리한테 보고를 합니다. 이 굉장히 유능한 인재가 있는데 그래서 그러냐 해가지고 쪼올라이 총리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죠. 저 사람 데리고 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 게 뭐냐면 그때가 1954년에 이 뭐 정말 옛날 얘기인데 한국 전쟁이 막 끝나고 난 다음에 전후 처리 문제, 한국 전쟁 처리 문제, 그다음 인도 차이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개국이 회담을 했습니다. 그때 영국, 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 중국 5개국 협상을 벌이는데 중국 대표 단장이 바로 쪼올라이 총리예요. 쪼올라이 총리가 거기서 미국 대표하고 별도로 협상. 물론 이 사람이 직접 나선 건 아니고 밑에 사람을 보내서 시키면서 그 당시 한국 전쟁 당시에 미군 전투기가 북한에서 격추를 당해가지고 미군 조종사가 꽤 포로가 많이 잡힌 상태였어요. 그래서 결국 뭐냐 하니까 첸 박사를 갖다 귀국시켜주는 대가로 중국에 포로로 잡혔던 미군 전투기 조종사 15명을 풀어달라. 그렇게 합의를 했죠. 그래서 결국 귀국을 했나요? 15대 1로 바꿨죠. 그래서 1955년 10월에 첸 박사는 귀국을 했죠. 그다음에 이분은 와가지고 중국에서 미국의 경험과 지식을 살려가지고 중국의 미사일 개발, 인공위성 개발, 로켓 개발에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지금 살아 계세요? 2009년에 향년 98세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런데 이분은 뭐 여러 가지 일화가 많은데 이분이 미국에서 그 당시 교수를 했는데 칼텍 교수도 하시고 했는데 엄청나게 그러니까 카리스마가 있는 교수.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칠판을 갖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수식만 계속 쓰고 있는데 그걸 갖다 1시간 내내 3번이나 지울 정도로 수식만 계속 쓰는데 미국 학생들은 아주 죽을 지경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혹시 몰라서 어떤 학생이 질문을 했다. 그러면 아주 날카로운 눈초리로 그것도 질문이라고 한단 말이냐. 너는 수업을 뭘 들었어? 해가지고 완전히 학생을 한동안 해도 참 미국에서 천재들의 집합소일 텐데 제가 예전에 자료를 몇 년 전에 찾아봤을 때 그 세계에서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배출한 교육기관이 칼텍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구소로 따지면은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가 약간 우위였는데 대학 중에서는 아무튼 제일 많이 내놓은 대학이었고 또 아까 이분이 칼텍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니까 드는 생각이 미국에서 로스알레모스에서 맨하탄 프로젝트 핵폭탄 개발했던 리처드 파인만 같은 사람, 나중에 노벨 물리학상 받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또 다 칼텍에 있었거든요. 그럼 중국과 미국의 참 이런 유명한 과학자들이 다 결국 칼텍에 그러니까 어떻게 시기적으로 겹치는지는 모르겠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나중에 이제 여기 와가지고는 무슨 연구원장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중국 공간 연구원장 뭐 이런 거 하시는데 그 연구원에 있는 학자들은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하늘과 같은 존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과 같은 존재인데 이분이 서재에 책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원장 서재. 그 책이 많은데 그 책을 보고 싶은데 그걸 갖다가 보여달라고 했다가 이분이 안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 연구원들이 그 여자 비서한테 책 저거 좀 해달라 해가지고 그 비서가 몰래 빌려줬다고 합니다. 좀 빌려주시지. 화투를 위해서. 근데 참 아까 이 위성 발사는 일본이 더 빨랐다고. 그렇습니다. 인공위성 발사는 더 빨랐죠. 근데 일본은 그렇죠. 우주 개발에 이렇게 굉장히 앞서 나간다라는 생각, 물론 앞서 있지만 그래도 우주 경쟁 특히 이제 군사적인 차원에서는 별로 안 나서서 그런지
좀 일본하고는 개발 과정이 크게 좀 차이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경쟁 의식 굉장히 많았나 봐요, 일본에. 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 전학산 박사 같은 훌륭한 그 학자가 있었지만 그 워낙 기술력이 낮고 또 경제 예. 기반이 낮았기 때문에 네. 상당히 그 쉽지 않았죠. 그렇지만 거기서 출발선은 굉장히 뒤에 있었지만 나중에 유인 우주선까지 발사할 정도로 이렇게 성과를 낸 것은 결과적으로 미사일, 예. 그다음에 위성, 핵, 그리고 로켓 이런 걸 갖다가 하나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군민일체로 진행을 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아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우주 성과를 얘기했던 비결하고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단기간에 빨리 성과를 낸 거고요. 예.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는 우주 개발이 사실 군사하고는 완전히 분리된 거고요. 예. 또 일본은 역시 그 2차 대전 패전국이라는 그런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군사하고는 완전 분리된 상태로 진행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 정책에는 전략이 없고 과학 활동과 예. 경제 활동의 일환으로 이제 모든 게 진행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에 못지않게 일본도 뭐 보면은 뭐 그저 이리저리 성과를 내는 거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기술 기반이 높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를테면 정지위성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고도 36,000km에서 이제 지구의 자전 방향 속도로 함께 움직여 가지고 예. 지구의 특정 지점에 계속 돼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해당 지역을 꾸준하게 관찰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아하. 무슨 해양 환경이라든가 기상 관측 이런 데 굉장히 유용한데요. 이게 중국 같은 경우는 1970년에 동상공 1호 발사를 했는데 14년이 지난 1984년에 정지위성을 갖다가 예. 사실 발사를 하는데 예.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는 1977년에 벌써 음. 정지위성을 예. 갖다 쌓아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역시 군사용 회수위성 발사를 목표로 한 거고 예. 일본은 민간용 정지위성 발사에 주력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현재 한반도 주변을 보면은 중국에는 41개의 정지위성을 갖다 운영하고 있고요. 와. 일본은 예. 22개, 우리나라는 3개입니다. 무궁화위성 5호, 예. 무궁화위성 6호, 천리안위성 1호 이렇게 3개를 갖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얼마 전에 그 상업위성 발사에도 또 성공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11월 24일에 미쓰비시 중공업하고 우주항공개발기구 작사. 예. 그렇죠. 작사입니까? 예. 예. 이게 가고시마현의 뭐죠?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일본이 이 작사가 자랑하는 우주센터죠, 발사기지. 아,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캐나다 통신방송위성을 탑재한 H2A 로켓 29호기를 갖다가 쏘아 올렸는데요. 그동안에 보면은 상업 위성 발사 시장 보면은 중국, 러시아, 유럽이 사실 과점하고 있는 상태인데 예. 일본이 이제 상당히 힘들었는데 이번에 새로 성능을 개선한 개량형을 갖다 투입해 가지고 나름대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이번에 처음 쐈다 그래요? 상업 목적 민간위성으로는 거죠? 최근에 이제는 또 지금은 다르지만 한 10년 전부터 뭐 잃어버린 10년 이제 끝났고 일본이 다시 뭐 부흥한다 막 하면서 일본이 무슨 그 소행성 탐사하는 뭐 하야부사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국제우주정거장의 키보 희망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실험 모듈 이런 거 일본이 과학기술 주로 연구 분야에서 많이 좀 진출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참 그 유인우주선 발사 중국 시간이 벌써 꽤 흘렀는데 당장 이제 하려고 하는 개발 목표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보면은 일단 내년을 보면은 중국 우주 개발에서 중요한 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두 번째 실험용 우주정거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천궁 2호 예. 이걸 갖다 내년에 발사를 하고요. 이 사실은 첫 번째 우주정거장 이 천궁 1호 같은 경우는 이제 2013 이후로 사용을 안 하고 새로 이제 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내년에 유인 우주선 선조 11호를 쏩니다. 예. 유인 우주선 그 우주선 3명이 탑승한 건데 이 선조 11호하고 그 천궁 2호하고 도킹을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그 성과를 갖다가 기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면은 내년에 달 탐사선 그 창어 4호라고 있는데 이걸 발사를 하는데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일종 달의 뒷면을 갖다 탐사하겠다는 건데요. 예. 이 지금 만약에 창어 4호가 달의 뒷면에 착륙하면은 중국은 달의 뒷면을 탐사한 최초의 국가가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예. 지구에서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달의 뒷면이라는 게. 그래서 이게 실제 탐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는데 그동안 미국의 그 달 탐사 계획에서는 전부 달에 여기 지구에서 보이는 면만 보이는 가지고 면만 가요. 했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그걸 한번 시도해 본다는 거고요. 또 하나 의미 있는 것은 내년에 뭐냐면은 아까 장정 로켓 얘기를 했는데 신형 장정 로켓 5호를 갖다가 이제 새로 개발해서 내년부터는 이제 쏘는데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은 엄청나게 많이 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구형 장정 로켓 같은 경우는 실는 게 한 9톤인데 예. 신형 로켓은 25톤. 크게 늘어나네요. 그렇죠. 그다음 정지기에 대해서는 5.5톤에서 한 14톤으로 이거 늘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중량 20톤 되는 우주 정거장이라든가 예. 대형 우주 망원경이라든가 회수형 달 탐사기라든가 이런 걸 운반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그 본 뉴스 중에 그 중국이 또 우주망원경도 굉장히 많이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하던데 여러 가지가 착착 맞아 떨어져 나가는 그런 분위기네요. 그 뒤에 좀 장기적인 우주개발 청사진은 어떤 게 있어요? 예, 지금 가장 중요한 청사진이랄까 이거는 보면은 결국은 우주 정거장, 예. 그죠? 우주 정거장을 갖다가 2022년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제 중국이 우주 개발을 얘기하자 보면은 이게 3단계 항상 중국은 보면 보통 3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석삼자가 좋아서 3단계를 하는데 1단계는 유인 우주선 발사, 요거는 성공한 거고요. 예. 2단계는 달 관측 탐사선 발사, 이것도 창어 1호, 2호부터 쫙 해서 발사를 성공한 거고 지금 3단계 우주 정거장 설치인데 이 3단계를 위해서 다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이쪽으로 이제 모여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 2012년부터 도킹을 통해서 실험한 것이 이제 2020년 우주 정거장 설치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2단계 같은 경우는 2007년 11월에 최초의 달 탐사 위성 창어 1호를 발사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2020년 이후에 유인 우주선을 갖다가 착륙시키겠다는 계획도 지금 선언을 하고 있고요. 예. 인류가 달에 발을 내디딘 게 1972년이 끝이었던 말이죠. 아폴로 17호가.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이 그걸 안 하니까 중국이 이제 야심찬 계획이 지금 도전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세계 최고의 우주 강국을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굴기다 흔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주 굴기, 군사 굴기, 경제 굴기. 이 중국의 굴기는 무서워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사실은 중국에서 평화 굴기라는 말도 원래 굴기라는 말을 갖다 없앴습니다. 왜냐하면 평화 발전이라 말을 했는데 굴기라는 말이 어감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예, 무섭게 들리잖아요. 무섭게 들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예, 그래서 그 안 좋다고 했는데 아무튼 또 이제 2017년에 보면은 창어 5호를 갖다가 발사를 하지 않습니까? 요 창어 5호 발사가 뭐냐면은 이게 2017년에 쏠 건데 요거는 이제 중국 우주 항공 역사상 여러 가지 신기록을 세울 거라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달 표면에 있는 샘플을 자동으로 채취하고요. 또 그다음에 발사장이 없이 달 표면에서 이륙을 하고요. 그다음에 예. 40만 킬로미터 떨어진 달 궤도를 갖다가 무인으로 도킹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초속 11.2km로 근접한 속도로 그다음 나중에 지구로 돌아오는 이 네 가지를 갖다가 시험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중국에서는 창어 5호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달 표면에서 샘플 채취하면은 그걸 어떻게 처리하고 분석할지 그걸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 그럼 그동안에 그 미국의 유인 탐사선 말고 그냥 그 유인 탐사선에서 사람이 채취한 거 말고는 이 탐사선이 자동으로 채취한 적이 없었나 보죠.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화성에서는 유인 탐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 물론 이제 자료를 보낸다기보다 정보를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걸 갖다가 일단 채취를 해가지고 채취해서 지구로 보내는. 지구로 온다 이거죠. 지구로 예. 돌아온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대단하긴 하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2013년 12월 같은 경우 보면은 무인 달 탐사 차량이 있었지 않습니까? 옥토끼. 예. 그걸 탑재한 이 창어 3호가 예. 달에 2013년 12월에 착륙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이 보면 착착 이렇게 진행돼 가지고 지금 원래는 2020년인데 지금 보면은 2022년까지는 중국 독자의 우주 정거장이 완공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이게 SF 소설 같은 얘기지만 달과 그 화성의 자원 개발 그런 얘기들도 또 하더라고요. 과연 현실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달 탐사 같은 경우는 헬륨 3 미래 에너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달에 많다고 하니까 중국이
역시 달 탐사 경쟁에 이렇게 열을 올리는 걸 보면 그런 자원 개발에 관심이 많은 것 아니냐. 물론 당연히 많겠죠. 중국은 지금 아프리카 대륙부터해서 남미 대륙까지 자원을 샅샅이 뒤지고 있는데 당연히 미래의 자원인 그죠 달이나 화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거고요. 지금까지 그 달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화성 탐사 계획도 중국이 많이 갖고 있나요? 예, 화성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이것도 이제 역시 화성 선점에 대한 욕망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2020년 발사를 목표로 해가지고 독자 개발한 화성 탐측기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원형 모양의 착륙기하고 직육면체 형태의 몸통 두 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랜더군요. 보통 우주 탐사선이 가서 착륙만 하는 랜더가 있고 로버라 그래서 그 미국에서 많이 보내는 것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 랜더를 만들겠다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원거리 통신이 가능한 첨단 안테나도 갖추고 있는데 이걸 이건 언제 발사? 2020년 소개했다는 2020년 에.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동안에 화성 탐사는 미국이 주도했지만 예. 중국이 거기다가 도전장을 던진다는 거고 지금 뭐 화성 탐사는 러시아, 일본, 인도 뭐 다 뛰어들고 있지 화성에 않습니까? 박 터지겠어요. 좀 바쁘겠습니다. 네, 그 보면. 러시아가 그 유인 탐사를 생각만 하고 근데 그게 오고 가고가 한 500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일단 우주선을 타고 가는 기간이 워낙에 길기 때문에 예, 오고 가고가 그래서 그런 실험들을 했었거든요. 그 500일 동안 사람이 갇혀 있을 때 심리적, 육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 이런 것도 실험도 하고 그러던데 다들 화성 가서 뭐를 하려고 이렇게 많이들 가는지. 그리고 중국은 우주 발사 기지는 그 몇 군데나 있어요? 예, 이거는 그냥 뭐 상식적인 얘기인데요. 예. 저희 합쳐서 4군데가 있습니다. 그 원래는 서북 지방인 고비 사막에 있는 예. 깐수성의 주천이라고 이게 제일 많이 들어봤죠. 그 주천 예, 한자로 쓰면 예. 주천이라는데 여기가 1970년에 그때 동방원 1호 위성을 갖다가 쏘면서 그때 건설했는 데고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서창성의 서창 시창이라는 데하고 예. 산시성의 그리고 타이위안 발사장 이 3군데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4번째 발사장 하이난도 있지 않습니까? 예. 섬에 원창 기지를 갖다가 이제 완공해가지고 이제 발사에 투입할 예정인데 여기가 왜 그러냐면은 이 적도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아주 입지적인 조건이 유리하고 또 이게 또 바다에 가까우면 유리하다는 건데요. 이게 그러니까 위성을 갖다 쏘려고 하면은 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데 예. 지구의 자전력을 갖다 이용하기 위해 가지고 적도에 있으면 자전력을 예. 적게 든다든가 또 해변가에 있으면은 그 자전력을 갖다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입지 조건이 제일 좋아서 그런 거고요. 나머지 그럼 3군데는 왜 그럼 내륙 지방이 지었나? 물론 주취항 같은 경우는 사막이기도 하지만 내륙 지방이 지은 거는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할지 모른다는 위험 때문에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무튼 우주 개발 얘기 좀 꿈 같은 얘기지만 그래도 저도 참 이런 뉴스를 재밌어하는 편인데 이 듣다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근데 또 한쪽에서는 뭐 이런 데다 이렇게 돈을 쓰냐 그럴 수 지금 있죠. 지구상에 그 못 먹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도 써야 된다 또 이런 얘기도 있고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네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그럼 제가 지난번에 그 훈환성 얘기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언제 해주실 거예요? 예, 그거 뭐 다음 주에 하시죠. 예. 예, 그래. 그럼 다음 주에는 혁명의 고장인 그 훈환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홍 선배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구차장도 수고 많았습니다.